오늘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이 전 의원이 됐습니다. 회계 책임자의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을 했는데 그 바람에 4.29 재보궐 선거 판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자, 어떤 이유로 이런 확정 판결이 나왔는지,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는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새누리당 안덕수 이제 전 의원이 됐네요. 네. 회계 책임자 허모 씨가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지금 그래픽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2012년 총선 때요. 이 안덕수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컨설팅 비용 1,600여만 원을 바로 모 기획사 대표에게 주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시킵니다. 그랬군요. 결국 또 하나 문제는요. 선거 비용을 법정 제한 비용보다 더 많이 3천여만 원 더 썼다. 예.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돼서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 겁니다. 보통 의원의 어떤 회계 담당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형을 받으면은 그 해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남희 팀장. 지금까지는 4.29 재보궐선거에서 3곳의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는데 네. 이제 4곳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웃고 야당은 운다? 왜 그럴까 궁금하실 텐데요. 예. 일단 지금 안덕수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인천 서강화을 같은 경우는 여당의 전통적인 텃밭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4.29 재보궐선거 지역구 지금 지도가 준비된 거죠. 예. 바로 인천 서강화을. 그러니까 여기는 여당 강세 지역이다 이거죠? 강세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3곳 성남 중원과 예. 그다음에 서울 관악을 네. 그리고 바로 마지막으로 광주죠? 광주 서울인데 이 3곳은 바로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고 여기는 야권의 강세 지역이었습니다만 네. 야권 후보들이 요즘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또 특히나 성남 중원의 경우는 새누리당의 신상진 전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40% 넘게 또 득표율을 올린 곳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성남 중원은 한번 새누리당에서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잘하면 2대2도 되겠다. 원래는 2대2도.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강세인 지역이 한 곳이 더 생기면서 선거를 치러도 굉장히 여당이 좀 불리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정치부 기자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 네. 몇 대 몇 예상하십니까? 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는 냉정하게 보면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새누리당 하나. 예. 예. 잘 되면 정말 선방하면 2개까지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아까 인천 서강화을하고 네. 그다음에 성남 중원 정도. 여기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천정배 의원이 나와서 무소속으로 나오니까 네. 민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을 하게 되면 야권표가 여기도 확 갈릴 텐데 네. 여기 새누리당에서 공직자 한 분을 공천한다고요. 그 정승 시각처장이 예. 내일 아마 출마 선언하는 모양인데 네. 지금 이정현 의원은 그야말로 지난번에 기적이었죠. 순천 곡성의 지난 730 재보선은 친박의 아주 핵심 실세이면서도 정말 호남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호남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했을 때 비록 야권표가 분열이 된다 하더라도 예. 당선권에 근접할 수 있겠는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새누리당 내에도 그렇군요. 평가입니다. 여기 관악을에는 또 우파 농객이다 이렇게 알려졌던 변희재 씨가 출마를 하던데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관악을은? 관악을은 변희재 씨가 출마를 하지만 네. 아시다시피 저 관악을은 그야말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거의 텃밭과 같은 굉장히 예. 호남 출신들도 많고 또 지역적으로도 정서도 굉장히 새정치연합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변희재 씨는 하나의 이슈를 메이킹하는 차원에서는 출마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새누리당 표를 일부 갉아먹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그로 인해서 당선될 새누리당 후보가 안 당선되고 이런 지역은 아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 팀장이 보기에는 몇 대 몇 예상하십니까? 저도 3대1 아니면 2대2까지 잘하면 갈 수 있지만 저도 네. 한 3대1 정도를 보는데요. 저도 서울 관악을의 경우는 야당이 좀 더 해볼만 하다. 이해찬 의원이라 전통적으로 네. 야당 의원들이 강세를 보여와서 오히려 이제 서울 관악을 경우는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관심사고. 여기가 원래 이해찬 전 국무총리 지역구였죠? 예, 이해찬 예.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했고요. 지금 문재인 대표의 측근이 정태호 위원장 그리고 또 김희철 전 의원은 좀 더 김대중계 DJ계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의 경쟁이 오히려 또 예.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지금 이거 한석만 건져도 다행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 일종의 엄살인데요. 그런 엄살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19 재보궐선거에서 몇 석이나 얻으시면 본전은 찾았다고 보실 거예요? 이민정을 거두기에서는 한 석 이상은 승리해야 된다. 한 석이요? 아이, 너무 엄살하시다. 한 두 석은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도 않습니다. 문재인 대표님이 뭐 시험대긴 한데요. 예. 우리가 과소하게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지금 엄살입니까? 아닙니까? 엄살이죠. 저거는 일종의 약자 코스프레로 보이는데요. 예. 뭐냐면 그만큼 지금 야권도 여기저기서 분열되고 특히 광주도 어렵고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통적 지지층이요. 제발 이번엔 저희를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호소를 하는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남희 팀장, 저렇게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은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고요. 항상 보면 제가 여러 선거를 치렀는데 항상 우리 지금 선거 투표율도 낮고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보면은 대변인들이나 브리핑을 많이 하거든요. 위기의식 같은 것들을 많이 좀 해서 자기 지지층들 투표를 좀 독려도 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봐왔고요.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도 새정치민주연합 들어오기 전에 이제 독자 정당을 만들려고 할 때도 예. 지방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얻으면은 기적이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항상 단골 메뉴입니다. 네. 예. 그 박지원 의원도 보니까 너무 엄살 부리지 마라. 뭘 지금 다 이기는 선거에서 엄살 부려갖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전략공천 잡음을 두려워해서 이기는 선거 전략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석만 이겨도 승리라는데 그거 패배다. 새누리당이 할 얘기를 야당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서 박지원 의원이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성원 의원, 네. 박지원 의원의 비판은 문재인 지도부에 대한 어떤 네. 만약에 여기서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한번 흔들어 보겠다 이런 포석이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지금 그 문재인 대표는 그 경선 원칙을 굉장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번에 내가 무슨 내 사람 심지 않겠다. 그 있는 그대로 경선을 통해서 페어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비노들의 내년 총선을 향한 불안감을 달래주기 위해서 예. 전략 공천 없다. 그 경선 오로지 경선 원칙이라는 걸 고수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원칙 아래서 선거가 성적이 안 좋을 경우 바로 그 흔들 수 있는 명분을 잡기 위해서 박지원 지금 의원은 내가 뭐라 그랬느냐 전략 공천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포석을 까는 거죠. 예, 바둑도로 하나 중요한 곳에 탁 내려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정치권 얘기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17일에 드디어 잡혔습니다. 여야 대표와 그리고 대통령이 만나는 회담 일자가 잡혔는데요. 그 장면, 그 전까지 있었던 이야기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지금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오고 그 문 후보님이 주역이셨던 참여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엄청나게 올려놓은 거예요. 박근혜 의원의 말씀은 참여정부 때 등록금이 많이 올랐으니 이명박 정부 때 바깥 등록금 안 해도 괜찮았다. 그 전혀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뭡니까? 약속 지켰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랬으면 실천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대통령이었으면 내내- 진작 했어요. 여직원을 나오지 못하게 2박 3일 동안 감금하고 이런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니 생각하신다면 박근혜 의원이 왜 지금 그 여직원을 부둔하고 변호하시는 부분하는 게 겁니까? 아니라 있는 사실. 지금 그게 그분이 지금 피자예요. 인권 침해가 아니냐. 그렇게 사실관계를 마구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사 자체를 오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댓글에 대해서도 하나도 증거를 못 내놓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것도 지금 못하고 계시면서. 응? 저는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남희 팀장, 네. 두 사람이 대선 끝나고 지금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3.1절 기념식 때도 잠깐 지나치면서 만나기는 했는데 예. 이렇게 공식 회동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달고 만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때가 2012년 12월 16일 3차 TV 토론 때였는데요. 2년 4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서 아주 오랜 시간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지금 뭐 전면전을 선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긴장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분위기가? 전면전 하겠다고는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가서 그렇게 전면전을 할 것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최근에 유능한 경제정당 이슈를 들고 나와서요. 어떤 박 대통령과 그 선명성을 세우면서 이렇게 지나치게 부딪히기보다는 오히려 회동에서 뭔가 어떤 유의미한 결론을 내겠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문재인 대표가 최근에 뭐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어떤 좀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회담 의제가 뭐가 될 건지 궁금한데 야당에서 뭐가 될 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번 회담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회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헌은 민생경제는 아니고 청와대에 말씀드린 거는 민생경제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김현미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네. 어때요? 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김무성 대표 이 세 사람이 만나는 건데 네. 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만나고 득실은 네. 어떻게 될지 좀 네. 분석을 해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집권 3년차 국정의 속도를 내기 위한 여야의 정치권의 협조, 예. 다시 말해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이른바 4대 구조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고 이것에 관해서 최소한 원론적이라도 어떤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반해서 문재인 대표로서는 유일한 말하자면 이번에 그 명칭을 영수회담이라고 문재인 의원이 이미 대통령이 중동 순방 가기 전에 네네. 경제 안보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듯이 유일한 박근혜 대통령의 맞상대, 박근혜 대통령 이후는 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은 어떤 지금 이남희 차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각을 싸운다라기보다는 예. 어떤 뭔가 경제에 관해서 나도 대안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도 치열한 방법론에서 논쟁을 하되 둘이 만났을 때는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예. 정도의 아마 원론적 합의는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분위기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박성원 논설위원이 얘기하다가 이남희 팀장을 차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정신적 차장 아니었던가요? 예. 자, 김무성 대표 이 회동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연히 기대하는 바가 많죠. 그동안 좀 부족했던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와 만나서 정말 가슴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국가적 난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를 상대로 여야가 짜고 들어갈 수 없는 문제지. 특별히 조율할 일은 저는 없다고. 김무성 대표의 표정에서도 아주 기대감이 묻어나고 있는데 17일 이후에 우리 정치권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